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34년 동안 새벽마다 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무거운 우편물 가방을 메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 얼굴을 제가 다 압니다. 누가 어디 사는지,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누군지.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골목을 지나갈 때면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갑니다. 현재는 63세 나이에 새벽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우편 가방 맸던 그 어깨로 이제는 20kg짜리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덩어리 박스를 나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총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2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김집 빼온 반찬 가게 접었다며 단골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34년 이 동네 집배원이었다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는데 이젠 내가 활보하던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아는 동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망한 이유이자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29에 우체국에 들어갔습니다. 79년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우체국 집배원이면 동네에서 대접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반겨줬어요. 편지 한 통이 귀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첫 발령지가 지금 제가 사는 이 동네였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소도시. 인구 8만 명 정도 되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큰 공장 하나 없고 논밭이 반, 주택가가 반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저는 그 동네의 3번 구역을 맡았습니다. 시장통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앞을 지나 언덕 위 주택가까지 하루에 걷는 거리가 20km가 넘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땀에 절어서 우편물이 젖을까봐 비닐을 덮고 다녔고 겨울에는 손이 곱아서 편지를 제대로 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집에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동네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들 밥은 할머니가 차려주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아들 얼굴 보는 건 하루에 아침 저녁 잠깐씩이었어요. 그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니까 동네가 제 손바닥처럼 익숙해졌습니다. 3번 구역 121 가구. 저는 그 집들을 전부 외우고 있었어요. 누가 언제 이사 왔는지, 누구네 집 개가 사나운지, 어느 집 할머니가 매일 우편함을 기다리시는지, 우편물 배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김집배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보다 그 호칭이 더 익숙했어요. 김집배원, 오늘도 수고하네. 김집배원, 우리 아들 편지 왔어? 그 인사가 좋았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저는 단순한 집배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우편물이 며칠째 안 빠지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으면 동사무소에 연락했고요. 그렇게 해서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에서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김집배원이 우리 동네 지킴이야.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퍼졌어요.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뿌듯했어요. 20년 차 되던 해에 구역이 바뀔 뻔했습니다.
우체국 내부 인사이동 때문이었어요. 다른 동네로 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여기가 내 구역인데 왜 바꾸냐고요? 결국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대신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갔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으면 이 동네에 이렇게까지 정이 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30년이 넘어가니까 저도 늙었고 동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북적이던 시장통이 한산해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남은 건 어르신들 뿐이었습니다. 우편물 양도 줄었어요. 예전에는 가방이 터질 것 같았는데 이제는 반도 안 찼습니다. 편지 대신 고지서만 잔뜩이었고요. 그래도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제 일이니까요. 34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61 되던 해 명예퇴직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우체국 구조조정이었어요. 물량은 줄고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한테 먼저 권유가 갔어요. 명예퇴직하면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민됐습니다. 솔직히요. 몸은 이미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30년 넘게 20km씩 걸었으니 당연한 거였죠. 병원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했어요. 수술까지는 아니어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아내도 은근히 권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지 않아? 평생 고생했는데.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저도 이제 직장 다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들은 32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며느리 보고 손주 보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려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34년을 매일 출근했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게 무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뭘 하지? 그 생각만 하면 답답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퇴직하면 뭐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뭘 하게? 저는 대답했어요. 장사를 해볼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온 순간 저도 몰랐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30년 넘게 이 동네를 걸으면서 수많은 가게들을 봤습니다.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왜 잘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퇴직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뭘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식당은 너무 힘들 것 같았고 카페는 젊은 사람들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한다던데 그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반찬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네를 다니다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노인 혼자 남은 집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밥 차려 먹는 거였습니다. 혼자 밥하기 귀찮으니까 대충 라면 끓이거나 그냥 굶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30년 넘게 봐왔으니까요. 반찬 가게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 입맛을 제가 알아요. 누가 짜게 드시는지, 누가 싱겁게 드시는지. 배달도 제가 30년 넘게 한 일이잖아요. 반찬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더니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반찬을 뭘 안다고? 요리를 해본 적이 있어?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평생 주방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도 아내한테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요리는 당신이 하면 되잖아. 당신 음식 솜씨 좋잖아. 나는 배달하고 장사하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따라주셨어요. 평생 저 하자는 대로 따라주신 분이거든요. 그게 이번에는 독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가게 자리를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둔 곳이 있었어요. 시장통 초입에 있는 상가 1층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매일 지나다니던 자리였어요. 예전에는 옷가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뒤로 이것저것 바뀌다가 지금은 비어 있었어요. 자리값을 물어보니 권리금 5천만 원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요. 이 조그만 동네 상가가 이렇게 비싼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목이에요. 시장 들어가는 길목이라 사람들이 다 지나가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그 길을 걸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시장 예전만 못해. 요즘 사람들 시장 잘 안 가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빈 점포도 늘었고 오는 사람도 줄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는 달라. 시장 초입이니까. 시장 안까지 안 가더라도 여기는 지나가잖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이면 퇴직금에서 큰 덩어리가 나가는 거였어요. 거기에 보증금, 인테리어, 집기, 초기 재료비까지 하면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최소 2억 5천 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퇴직금이 1억 8천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 모자랐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 보험 해약하면 5천만 원 나와. 아내가 20년 넘게 부은 보험이었습니다. 노후 대비로 들어둔 건데 그걸 깨겠다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그건 당신 노후 자금인데?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장사 잘 되면 다시 들면 되지. 그래도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어요. 정부에서 하는 창업 지원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자가 낮다고 해서 신청했어요. 5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천만 원만 빌리려고 했습니다. 최소한으로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창업하실 거면 여유자금 좀 있어야 해요. 처음에 장사가 바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운영자금 없으면 힘들어요.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장사가 첫 달부터 잘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으니까요. 결국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시설자금 대출까지 받았어요. 7천만 원이요. 인테리어랑 주방 설비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반찬 가게라고 대충 하면 안 된다고 인테리어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깔끔해야 손님이 온다고요. 총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퇴직금 1억 8천에 아내 보험 5천, 대출 1억 2천. 합치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하나 여는데 3억 5천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장사만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30년 넘게 봐온 이 동네잖아.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었거든요. 공사하는 거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의견도 냈어요. 진열대는 여기에 놓고 계산대는 저기에 놓고 제 가게니까 제가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반찬 레시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뭘 팔지 목록을 짜고 시식도 해보고 동네 어르신들 입맛에 맞춰서 짜지 않게 부드럽게 아내 솜씨를 저는 믿었습니다. 30년 넘게 그 밥 먹고 살았으니까요. 드디어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설렜거든요. 내일부터 나도 사장이구나. 34년 집배원 하다가 이제 내 가게를 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이 동네 사람들 내가 다 아는데. 아내는 웃기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불안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새벽 4시부터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감자조림, 시금치나물, 제육볶음. 기본적인 것들로 20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었어요. 화환이 5개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거, 아내 동생이 보낸 거, 우체국 옛 동료들이 보낸 거. 그걸 가게 앞에 세워놓으니까 그럴싸해 보였어요. 첫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70대 할머니였어요. 3번 구역 언덕 위에 사시는 분. 저한테 10년 넘게 우편물 받으셨던 분이에요. 어머, 김집배원이 여기서 장사해? 반가워하셨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시더니 반찬 3가지 사 가셨어요. 12,000원이었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18만 원이었어요. 솔직히 기대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이니까 아직 입소문이 안 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를 아는 분들이었어요. 김집배원 아니야? 여기서 장사하게 됐구나. 응원할게. 그 말들이 힘이 됐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 돌아다닌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첫 주 매출이 1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장사치고는 적었지만 시작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아내도 원래 입소문 나려면 시간이 걸려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요. 둘째 주부터 슬슬 손님이 늘었습니다. 저를 아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소문을 내주셨어요. 김집배원네 반찬가게 괜찮아. 맛있어. 그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200만 원을 넘겼어요. 한 달째 되니까 3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아직 손익분기점에는 못 미쳤지만 우상향이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달만 더 지나면 자리 잡겠다 싶었어요. 그 무렵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집배원 할 때 자주 뵈었던 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밖에 잘 못 나오시거든요. 그런 분이 지팡이 짚고 가게까지 오신 거예요. 김집배원, 내가 밥을 못 해 먹겠어. 반찬 좀 갖다 줄 수 있어? 그 말씀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부터 그 할아버지 댁에 일주일에 2번씩 반찬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비는 안 받았어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배달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반찬 사시면 무료 배달.
그게 저의 특화 전략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배달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건 제가 잘하는 거잖아요. 입소문이 더 났습니다. 김집배원네는 배달도 해줘. 거동 불편한 사람한테 좋아. 그 소문 덕에 손님이 늘었어요. 2달째 매출이 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되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리 잡는구나. 내가 이 동네를 잘 아니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3달째 되니까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에 오시는 분들, 전화로 미리 주문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 이름을 다 외웠어요. 집배원 때 했던 것처럼요. 박 여사님, 오늘도 멸치볶음이요? 김 사장님, 제육 좀 더 넣어드릴까요? 그렇게 인사하면 다들 좋아하셨어요. 매출이 6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월세 200, 재료비 250, 공과금이랑 기타 비용 합치면 500 정도 드는데 600이 들어오니까 100만 원 정도 남는 거였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적자는 면한 거죠. 저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돼. 천천히 키우면 돼.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동네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봐왔던 그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시장통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였거든요. 아침마다 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수레 끌고 다니는 상인들. 그런데 지금은 한산했습니다. 오전 11시인데 시장 안에 사람이 10명도 안 보였어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요즘 사람들이 시장을 잘 안 가니까, 인터넷으로 주문하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내 가게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게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4달째 접어들면서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더 이상 안 올랐어요. 600만 원 초반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오르기는커녕 조금씩 떨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580, 560. 왜 그런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단골들은 여전히 오셨어요. 매주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반찬을 사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변함없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였어요. 처음 2~3달은 입소문 타고 새 손님이 늘었거든요. 김집배원네 반찬가게 괜찮대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끊겼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김 사장, 나 다음 주부터 못 올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어요. 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이 걱정된다고 서울로 올라오래.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살자고. 그 할머니는 78세였습니다. 혼자 사셨어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일주일에 2번 반찬을 배달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떠나신다니까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라는 걸. 다음 달에 또 한 분이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 달에 2분. 다 비슷한 이유였어요. 자식들이 모시고 간다. 요양원에 들어간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다. 저의 단골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손님은 안 오고 기존 손님은 줄어들고 매출이 5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80, 450 슬슬 적자 구간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을 걸어봤어요.
예전에는 가게마다 손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에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철물점, 옷가게, 신발가게.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정육점 사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요즘 장사 어때요?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어떻긴 죽겠지. 젊은 사람들은 안 오고 어르신들은 자꾸 떠나고 여기 10년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적은 처음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시장 전체가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셨어요. 김 사장,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 화면에 뭔가 앱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배달 주문하는 앱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깔아줬어. 여기서 시키면 반찬이 집까지 와. 저는 멍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이거 쓰세요? 응. 편하더라고. 밖에 안 나가도 되니까. 그 할머니는 73이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잘 못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배달 앱으로 반찬을 시켜 드시고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배달 앱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직접 오시니까. 그렇게 믿었거든요. 틀렸습니다. 어르신들도 배달 앱을 쓰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깔아주고 사용법 알려주고 그러면 어르신들도 씁니다. 편하니까요. 바깥에 안 나가도 되니까요. 그럼 제 가게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발로 뛰어서 배달해 드리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앱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저도 배달 앱에 입점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알아봤어요. 입점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수수료였습니다. 10,000원어치 팔면 2,00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광고비, 포장비까지 합치면 3,000원 가까이 날아가요. 10,000원 팔아서 3,000원 떼이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찬은 원래 마진이 적은 장사거든요. 재료비가 많이 들어요. 거기에 인건비, 월세, 공과금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직접 하니까 버티는 건데 수수료까지 떼이면 적자입니다. 안 하면 손님이 줄고 하면 남는 게 없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입점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단골들은 여전히 오시니까 배달 앱 안 해도 버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님 자체가 줄고 있었어요. 배달 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줄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동사무소 앞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봤습니다. 우리 군 인구 6만 돌파 기념. 6만이라고요? 제가 이 동네 올 때는 8만이었는데 30년 사이에 2만 명이 줄었다고요? 집에 와서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동네 인구 검색했어요. 진짜였습니다. 30년 전 8만 2천 명에서 지금 6만 3천 명. 4분의 1이 줄어든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연령 구성이었습니다. 60세 이상 비율이 40%가 넘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어르신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도 하나둘 요양원에 가시거나 자식들한테 가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저의 고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동네를 30년 동안 봤다고 안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과거의 동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동네가 아니라 30년 전 북적이던 시장, 아이들 뛰어다니던 골목,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던 저녁.
그건 이미 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그 잔상이었을 뿐이에요. 5달째 매출이 4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가 200이고 재료비가 150 정도 나가는데 400도 안 들어오면 적자입니다. 인건비는 따로 안 쓰고 아내랑 저랑 둘이 했으니까 그나마 버틴 거지, 직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아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알 수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하루 종일 가게 보고 저녁에 정리하고 집에 오면 10시가 넘었거든요. 그렇게 일해서 적자라니 지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달 다니면서 무릎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집배원 때 다른 연골이 또 말썽이었어요. 병원에 가니까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하면 2~3달은 못 움직이는데 그럼 가게는 누가 봅니까? 버텼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요. 그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옆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과일 가게였는데 15년 됐다고 했습니다. 시장 생겼을 때부터 있던 가게라고요. 그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못 버티겠어. 대형마트에서 과일 세일하면 여기 손님이 뚝 끊겨. 온라인에서 박스째 배달해 주는데 누가 여기까지 와? 15년 했는데 이제 한계야. 그 말씀이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과일 가게가 나가고 나니까 그 자리가 비었어요. 빈 가게 옆에서 장사하니까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손님들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뭔가 시장이 죽어가는 느낌. 그게 손님 발길을 더 끊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일이 생겼습니다. 시장 입구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전국 체인인 그 마트요. 시에서 유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이랑 주민 편의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 집회도 하고 시청에 민원도 넣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 개점한다고요. 저는 그 소식 듣고 밤잠을 못 잤습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잖아요. 반찬도 거기서 팔아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거. 가격이 쌉니다. 제가 10,000원에 파는 걸 거기서는 7,000원에 팔아요. 품질은 다르다고 해도 손님들한테는 가격이 먼저 보이거든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마트 들어오면 우리 힘들어질 것 같아. 아내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나도 알아. 그 한숨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6달째 매출이 3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마이너스였어요. 적자를 대출금으로 메꾸고 있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빌려둔 5천만 원에서 조금씩 빠지고 있었어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 입점하는 것도 다시 고민했어요. 수수료가 아까워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입점했습니다. 사진 찍고 메뉴 등록하고 가격 정하고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앱에 올렸는데 주문이 안 들어왔어요. 왜인지 알아봤더니 광고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돈을 내고 상단에 노출시켜야 손님 눈에 띈다고요. 광고비가 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월 30만 원짜리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조금 들어왔어요. 하루에 서너 건. 10,000원짜리 주문 4건이면 4만 원인데 수수료 떼고 포장비 빼면 2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거기서 광고비 빼면요. 오히려 손해였습니다.
배달 앱이 답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대형 반찬 업체들이 앱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싸게 파는 데들. 저 같은 동네 소규모 가게가 거기서 경쟁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2달 만에 앱을 내렸습니다. 광고비만 60만 원 날린 거였어요. 7달째 대형 마트가 개점했습니다. 시장에서 5분 거리였어요. 차 타고 오면 더 가깝고요. 개점 기념으로 반찬 전품목 30% 할인을 한다고 현수막이 온 동네에 붙었습니다. 그날 제 가게 매출이 8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요? 8만 원. 개점 효과가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매출이 다시 안 올라왔습니다. 300, 250, 200.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운영자금으로 빌려둔 5천만 원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속도로 가면 반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할까? 처음으로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만두자니 투자한 돈이 아까웠어요. 3억 5천을 넣었는데 권리금 5천, 인테리어 7천, 보증금 3천. 지금 그만두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마트 반짝 효과 끝나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8달째 한 달 매출이 18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월세가 200인데 매출이 180이면 재료비도 못 건지는 겁니다. 적자가 월 150만 원씩 나고 있었어요. 운영자금은 바닥났고 이제는 시설자금 대출받은 데서 당겨 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못 일어난 거예요. 허리가 나갔대요.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절대 안정 2주일이라고 했어요. 그 2주일 동안 저 혼자 가게를 봤습니다. 반찬을 제가 만들어야 했어요. 30년 넘게 주방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아내가 알려준 대로 해봤는데 맛이 안 났습니다. 당연한 거죠. 요리가 하루아침에 되나요? 단골들이 눈치를 챘어요. 김 사장, 오늘 반찬 맛이 좀 다른데? 웃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 오늘 제가 해봤어요. 집사람이 좀 아파서요. 아이고, 고생이네.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분은 그날 이후로 안 오셨습니다. 한 분, 두 분. 맛이 달라지니까 단골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내가 2주일 만에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지 못했어요. 허리 보호대 차고 일하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내는 장사 안 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요. 제가 밀어붙인 거였습니다. 당신 요리 솜씨로 하면 된다고. 내가 배달하고 운영하면 된다고. 아내는 반대했는데 제가 우겼습니다. 그 결과가 이거였어요. 60 넘은 아내 허리 망가뜨리고 20년 넘게 부은 보험 깨게 하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혹사시키고 그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들이 대전에서 내려온다고요? 좋은 일로 올 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들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가게 정리하세요. 직접적이었어요. 아들 성격이 원래 그랬습니다. 할 말은 하는 애. 정리하면 빚만 남아. 지금 계속해도 빚 더 늘어나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들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뭔가 적혀 있었어요. 현재 대출 잔액, 월 적자 규모, 앞으로 예상 손실. 아들이 직접 계산한 거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접으면 손실이 2억 8천 정도예요. 더 버티면 3억 넘어요. 숫자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2억 8천. 제가 34년 집배원 하면서 모은 돈, 아내가 20년 부은 보험, 거기에 대출까지. 그게 다 날아간다고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될까? 마트 반짝 효과 끝나면. 아들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그거 반짝이 아니에요. 구조가 바뀐 거예요.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배달 앱, 대형 마트, 인구 감소. 제가 겪고 있는 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요. 동네 상가가 다 무너지고 있다고요. 뉴스에도 맨날 나와요.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고라고. 아버지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아들 말이 맞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를 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요. 아버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32살 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버티다가 아버지 어머니 건강까지 잃으면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 없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건강은 안 돼요. 아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 정리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일단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누가 권리금 주고 인수하겠습니까? 부동산에 내놨더니 권리금 없이 주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주고 들어온 자리를 공짜로 넘기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세가 계속 나가니까요. 비워놓으면 놓는 대로 돈이 빠지는 거였어요. 결국 권리금 없이 넘겼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중에 밀린 월세 빼고 1,800만 원 돌려받았어요. 인테리어 시설은요? 철거하는데 돈이 들었습니다. 원상복구 해줘야 한다고요. 주방 설비 떼고 간판 떼고 진열대 치우고 700만 원 들었어요. 중고로 팔아봐야 얼마 안 되더라고요. 최종 정산을 해봤습니다. 투자금 3억 5천만 원. 회수금은 보증금 반환 1,800에 중고 집기 판매 300. 합쳐서 2,100만 원. 3억 5천을 넣어서 2,100을 건졌습니다. 순손실 2억 8,900만 원. 숫자로 보니까 더 비참했어요. 아들이 계산한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문 닫는 날 마지막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아내랑 둘이서요. 1년 반 동안 여기서 울고 웃었는데 이제 끝이구나 싶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도 울었습니다. 말없이요. 짐 다 치우고 빈 가게를 둘러봤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인테리어 끝나고 봤을 때는 그렇게 설렜는데 이 안에서 손님들 맞이하고 반찬 팔고 배달 다니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열쇠를 건물주한테 돌려줬습니다. 건물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고하셨네요. 요즘 장사 다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월세 꼬박꼬박 냈는데 늦은 적 한 번 없었는데 인사가 그거였어요. 씁쓸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갔어요. 예전에 과일 가게 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가게 자리까지 빈 거예요. 나란히 두 칸이 임대문에 현수막을 달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은 더 심했어요. 제가 장사하던 1년 반 사이에 가게가 서너 개 더 문을 닫았더라고요. 반이 빈 것 같았습니다.
남은 가게들도 손님이 없었어요. 오후 3시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30년 동안 매일 걷던 그 거리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출이 아직 1억 2천 남아 있었습니다. 시설자금 7천에 운영자금 5천, 운영자금은 거의 다 썼고 시설자금도 꽤 당겼었어요. 월 이자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날아갔고 아내 보험도 없고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63세 무일푼이 됐습니다. 아니, 무일푼이 아니라 마이너스였어요. 빚이 있으니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30년 넘게 이 동네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집마다 누가 사는지, 어르신들 입맛이 어떤지, 어디가 목이 좋은지 다 안다고 믿었어요.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 북적이던 시장, 이웃들 얼굴 알던 동네, 걸어서 장 보던 시절, 그건 이미 지난 풍경이었습니다. 지금 동네는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대형 마트로 차 몰고 가고 배달 앱으로 반찬을 시켜요.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어르신들은 줄어들고 동네 상가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34년 걸어 다니면서 쌓은 그 익숙함이요. 그게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더라고요. 모르면 공부라도 하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그냥 뛰어들어요. 저처럼요. 30년 경험을 믿고 아무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2달이 지났을 때 친구 하나가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새벽 물류센터 상하차였어요. 시간당 12,000원.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하면 6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63세 상하차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4년 집배원하고 동네에서 김 집배원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새벽에 물류센터에서 박스 나르는 거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월 이자 100만 원을 내야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빚만 늘어나니까. 저는 상하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오토바이 타고 물류센터에 가요. 30분 거리입니다. 4시 되면 일이 시작돼요. 20kg, 30kg짜리 박스들을 나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오는 걸 받아서 팔레트에 쌓고 그걸 지게차가 가져가면 또 받고. 단순 반복이에요. 몸만 움직이면 됩니다. 문제는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요. 30년 넘게 걸어다녀서 이미 다른 데가 또 무리가 가는 거죠. 진통제 먹고 버팁니다.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하루에 6만 원 법니다. 한 달이면 150 정도 돼요. 주말은 쉬니까. 거기서 이자 100만 원 내면 50이 남습니다.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요. 30년 전 이 시간이면 저는 우체국으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편물 정리하고 가방 메고 동네를 걸었어요. 그때도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겨주셨으니까요. 지금은요.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 안 해요. 그냥 박스 나르는 늙은이. 그게 제가 된 겁니다. 가끔 배달하러 옛날 동네에 갈 일이 있어요.
물류센터에서 개인 택배 대행도 받거든요. 시간 되면 몇 건씩 배달하면서 용돈 법니다. 그 길에 옛날 동네를 지나가요.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니던 그 길을요. 지금은 고개 숙이고 빨리 지나갑니다. 아는 사람 만날까 봐요. 한 번은 진짜 마주쳤어요. 옛날 단골 어르신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할 때 일주일에 2번씩 오시던 분. 어머, 김 사장님 아니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것밖에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게 접은 거 아시는 분인데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분이 물으셨어요.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죠.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인사만 하고 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34년 이 동네 집배원. 모르는 사람 없던 김집배원. 그게 저였는데 지금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아내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일해야 하니까요. 파트타임으로 하루 5시간씩 월 80만 원 정도 법니다. 거기에 제가 버는 거 합치면 200 좀 넘어요. 먹고 살고 이자 내면 끝입니다. 빚은 아직 1억 2천 남았어요. 매달 조금씩 갚고 있지만 이 속도로는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제가 70이 넘어야 다 갚는 거예요. 그때까지 몸이 버텨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보태주겠다고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아들도 결혼 준비해야 하고 자기 인생이 있는데 아버지 빚 갚느라 허덕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저지른 일은 제가 책임져야죠.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퇴직금 들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1억 8천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걸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도 월 5, 60은 됐을 텐데 아내 보험 안 깨고 대출 안 받고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왜 장사를 하겠다고 했을까? 내가 이 동네를 안다고 30년 경험이 있다고 그 자신감이 문제였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과 직접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배달 돌면서 가게들 봤다고 장사를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 입맛 안다고 반찬 장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시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저만 옛날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익숙하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익숙하면 의심을 안 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알아보지도 않고요. 저처럼 그냥 뛰어들어요. 그러다 무너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퇴직하시고 뭔가 하고 싶으신 마음 이해합니다. 3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불안하거든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그 조급함이 위험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요. 내가 경험 있다고 믿는 분야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아는 게 아니라 과거를 아는 거거든요. 지금은 달라져 있어요. 동네 상가가 무너지고 온라인이 뜨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퇴직금은 한번 날리면 끝입니다. 다시 모을 시간이 없어요. 60 넘으면 돈 벌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저처럼 새벽에 상하차 하면서 푼돈 버는 거 밖에요. 그러니까요. 익숙하다고 뛰어들지 마세요. 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제가 안다고 생각한 그 동네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물류센터로 출근합니다. 허리 아프고 무릎 시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버텨야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아무도 대신 책임 안 져줘요. 34년 집배원으로 살았습니다. 이 동네 골목골목을 저보다 잘 아는 사람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 자신감이 3억 5천을 날리고 2억 8천 빚을 안겨줬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아는 동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퇴직 후에 뭔가 해보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